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7회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쟁점 정리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은 물권법에 관련된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에 관련된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일단은 쟁점 정리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등기의 추정력 같은 것도 결국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제 그 등기가 유효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일단 집어넣어 봤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등기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단 종합적으로 이 말소 등기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반환 청구하는 그런 청구 물권 청구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서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쟁점 정리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이 쟁점 정리 내용들을 다 뭐 연습 문제에서 풀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또 해당 분야에서 예를 들면 유치권이라면은 유치권 부분에서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부분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양이 많긴 하지만은 이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살펴볼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사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 사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서 오늘 쟁점 정리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등기의 말소 청구입니다. 등기의 말소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해배제 청구권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갑이라고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갑이 등기 명의자 이제 등기 명의자인 을에게 이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자,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청구 원인은 무엇이냐? 원고의 소유다라고 하는 점과 피고의 등기가 있다. 그 다음에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간명의 등기에서 을명의 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갑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일단은 갑이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한다면은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되는 거니까 소유자라고 추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 명의의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일단은 입증이 되면은 그럼 청구 원인은 입증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여기서 갑의 등기, 그 다음에 갑의 소유, 을의 등기, 그 다음에 을명의 등기 무효.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을명의 등기가 무효냐 아니냐 이 부분이 핵심적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갑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당연히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을 명의의 저당권이 무효다라고 하는 점만 입증을 하면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청구 원인은 원고가 소유를 하고 있고 피고가 등기를 하고 있고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청구 원인 관련해서 몇 가지 수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추가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공유물의 등기 말소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의 등기 말소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죠. 하지만은 뭐 이제 지분권자가 자신의 등기가 유효함을 자신 지분 이전 등기가 유효함을 주장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 지분 공유자의 지분까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등기 말소는 보존행위로서 단독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깨야 되죠. 유효하다는 추정력을 깨야 되는데 뭐 이제 적법성 추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의 태양과 과정을 등기부상 등기 원인과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추정력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점. 이 추정력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 즉 원고 쪽에서 이 을의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 이제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본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가처분 명령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 자체가 있다라는 추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 기초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본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가등기에 따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본등기를 청구할 때 가등기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보존등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은 그러면은 추정력이 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의 범위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등기에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 내용들은 지난번에 등기 부분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해 상반항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뭐 이제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자신에게 증여하는 그런 경우에도 추정력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에 추정력이 깨지겠죠. 즉 여기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이 매매 계약서가 허위임을 입증을 한다면은 그러면 을 명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만 그 등기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등기의 태양이라든지 등기의 과정 자체가 등기 원인과 다르다라고 다르다라고 해서 바로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매매 계약에 의해서 내가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했는데 그 매매 계약서 자체가 위조됐음이 밝혀졌다라고 하면은 그 매수인의 등기가 적법하다라고 하는 추정이 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등기가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등기 명의자가 나는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해서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그 실제 그 등기 원인과 등기부상의 등기 원인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등기의 태양이 다르다고 해서 등기의 추정력 자체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유효하다는 추정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등기가 이전됐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는 확인서나 보증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그때 이제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판례의 문구인데요. 여러분들 이 판례의 문구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을 해야지만 이제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쇄적인 등기의 말소 청구인 건데요. 자, 연쇄적인 등기의 말소 청구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경우입니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고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을에서 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던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등기에 말소 청구하는 것은 각자 이렇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건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 먼저 하더라도 상관없고 공동으로 하더라도 상관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소송 결과도 각자에 대한 소송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타인권리 매매 부분에서 2학기 때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최종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면은 중간자에 대한 이제 그 취득시효가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최종 이제 등기 명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패소했다라고 하더라도 갑은 을과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있게 됩니다.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게 청구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그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실체관계에 들어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들어가서 따져보니까 만약에 정의 취득시효가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점이 병과 을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입증이 되었다면은 그럼 정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면은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 대한 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갑이 을과 병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을과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이 인용이 됐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정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을과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가 불능이 되잖아요. 이제 불능이 됐다고 해서 갑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물권 청구권이 불능이 됐다고 해서 갑이 을 또는 병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보배상이라고 하는 건 채권 법상에 계약법상에 그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이 경우는 물권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을 기초로 해서 이제 물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물권조 청구권이 불능이 됐다고 해서, 즉 이제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물권 청구권이 불능이 되게 되겠죠. 정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에 따라서, 만약에 상대적 무효라고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가 되겠죠.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이게 이제 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라고 하는 점만 입증하면은 을과 병과 정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이유가 취소됐거나, 이제 이 취소 같은 경우도 절대적인 취소의 효력이 절대적인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제한행위 능력자가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게 제3자가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취소의 경우나, 또는 뭐 이제 상대적 무효인 경우, 즉 제3자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무효 효력을 주장할 수,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이제 통정허위 표시 같은 경우가, 그렇죠. 통정허위 표시 같은 경우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제3자 병과 정에게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과 정 명의의 등기가 말소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병과 정이 악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병은 제3자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고 하는 점만 입증을 하면은, 그러면은 갑의 병에 대한 청구는 일단은 기각이 되는데, 갑은 병이 악의 제3자이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3자지만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의 취소나 상대적인 무효를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무효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대방 이제 을 명의의 보존 등기, 이제 갑 명의로도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또 을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을 명의의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행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면, 즉 갑 명의의 보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면은 나중에 이루어진 후행 등기의 후행 보존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즉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존 등기는 사실 실체적 관계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등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중복 등기인 경우에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행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은 후행 등기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중복 등기를 이유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은 을이 스스로가 이 선행 등기가 무효이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추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뭐 지난번에 중복 등기할 때 설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후행 등기 명의자가 선행 등기 명의자로부터 매수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로부터 매수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보존 등기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후행 등기 명의자가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후행 등기 명의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복 등기 같은 경우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혹시 뭐 다른 사람 이제 갑이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했다고 해서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소유권이 뭐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무효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을이 직접 병을 상대로 해서 또는 뭐 갑을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중복 등기라고 하는 무효인 등기에 의해서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자, 그 다음에 중복 등기의 경우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점유 취득시효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인 보존 등기. 그 무효인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원시 취득자가 모든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얘가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얘가 원시 취득자인데 을이 보존 등기를 했어요. 즉 을은 자신이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존 등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원시 취득자는 자신이 원시 취득했음을 입증해서 특히 이제 도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원시 취득자가 누구예요? 자기의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원시 취득자가 되잖아요. 근데 제3자가 갑이란 사람이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을이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갑이 원시 취득자 소유자인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을의 추정력이 깨어지니까 을이 그 등기를 취득할 수 있는 등기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시 취득자인 갑은 자신이 원시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하면은 그 소유권의 기초에서 등기된 적이 없더라도 바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원고의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해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 등기의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무효 등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만약에 이전에 부기 등기가 있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무효인 등기를 보유하고 있던 근저당권자나 가등기권자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요. 을이 있고 이제 을이 병에게 가등기를 이전해 주거나 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갑을 병이 합의를 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그 합의에 반해서 갑이 을한테 말소 등기 청구할 때, 즉 아직 을에서 병의 이름으로 저당권이나 가등기에 대한 이전의 부기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도 을도 무효 등기 합의를 들어서 등기의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요. 얘가 소유자이고 을명의 등기가 무효지만은 그렇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갑이 병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병도 무효 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를 들어서 병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 즉 을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걸 이전받은 병의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병 명의의 등기는 무효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병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게 됐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다 또는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을 한다면은 그럼 또 역시 원고의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해서 이걸 항변 사유로 삼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말소등기 청구의 이행 불능과 타인 권리 매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었지만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뭐 이제 예를 들면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을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병에 대한 청구가 여기 기간이 아니라 기각이겠죠. 기각된 경우에 취득시효한병 등으로 인해서 기각된 경우에 즉 병에 대한 청구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병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 얘기가 나왔었죠. 아까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갑의 청구에 따라 병과 정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갑의 청구에 따라서 병과 정의 등기가 말소되면은 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은 이 매매 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거죠. 타인 권리 매매가 되면서 병이 정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570조 이하에 따라서 타인 권리 570조와 571조에 따라서 타인 권리 매매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보배상 여기 갑의 청구에 따라서 병과 정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정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정은 병에게 권리 담보 책임으로 인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사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갑 행사 가능하고요. 갑, 을, 병, 정이 있을 때 요 두 사람 간의 계약 관계가 타인 권리 매매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정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선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정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의인 병이라고 한다면은 선의인 병도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의 선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병과 정이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정은 병에 대해서 X 토지 반환 매매 목적물이 X 토지라고 한다면 X 토지를 반환해야 되고 X 토지에 대한 사용 이익도 반환을 해야 되죠. 사용 이익까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은 정에게 자기가 지급했던 매매 대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 반환해야 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에 대해서 정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병은 정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 줘야 되고 정은 병에게 토지를 반환하고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되고 또 병은 정에게 매매대금 반환이나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죠.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면 될 거고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시가와 매매대금 사이에 차익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각 차액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양 당사자가 계약 해지가 됐을 경우에 서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록 병은 X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은 병에게 X 토지를 반환해야 되고 병도 정에게 계약상의 548조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의 일환으로서 정에게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법률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아까 이제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안 했는데, 정 같은 경우에는 정은 지금 을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을을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은 정이 지출한 매매대금 상당액이 손해가 되겠죠. 담보책임 같은 경우에는 정이 병에게 담보책임을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X토지의 시가 상당액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잖아요. 그런데 불법행위에 따라서 정이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X토지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이 아니라
정이 지출했던 매매 대금 상당액이 손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말소 등기 청구에 따른 이행불능, 타인 권리 매매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인 권리 매매,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보통 이제 부당이득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경우도 이제 고려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꼭 그 말소 등기 청구만이 아니라 물권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토지의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민법 201조가 고려돼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는, 즉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을 수취할 본권이 있다라고 믿은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뿐만이 아니라 이자까지도 반환해야 된다.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악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서 과실뿐만이 아니라 과실에 대한 이자까지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권에 관한 소호 제기 시점부터 악의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을 때는 그 패소한 시점부터는 타주 점유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권에 관한 소라는 것은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의 소뿐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도 본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부당이득 청구할 때 공유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 한 명이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에 대한 그 불법적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말소 등기 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보통 말소 등기 청구를 하거나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당이득 청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관련된 쟁점으로 여기다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아까 이제 여기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말소 등기에 따라서 타인 권리 매매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소 등기 청구에 관련돼 있는 청구 원인하고 항변 사유도 같이 공부해야 되지만은, 그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서 또는 이제 아까 뒤에서 공부할 이제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이 타인 권리 매매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다음은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입니다. 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반환 청구는 앞에서 등기 말소 청구와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을이 등기 명의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을이 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소유자니까 토지도 점유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토지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이제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런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토지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말소를 청구하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제 물권 청구권이 등기 말소 같은 경우와 건물 철거는,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는 이제 방해 배제 청구권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반환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등기 말소 청구와 갑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등기 말소 청구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했으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자신이 소유자임을 입증하게 된 거니까, 소유권에 기초해서 을에게 토지의 반환과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자, 청구 원인 부분에 관련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두 가지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등기 원인이 입증이 된 거겠죠. 자, 청구 원인이 입증이 된 거겠죠. 원고의 소유인 경우에 이제 공유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유자 단독으로 보존행위 차원에서
이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시취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갑이 소유자라고 하는 점을 입증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을 명의의 보존 등기의 추정력을 깨트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이 되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토지의 반환과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다만 그 자기의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건축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건축 허가를 받고 보존 등기를 도급인에게 명의로 하기로 했다. 그 건축주의 명의를 도급 계약에서 이제 도급인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보존 등기를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도급인이 원시취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보존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갑이 을한테 이제 토지를 매도를 했어요. X 토지를 매도를 했습니다. X 토지를 매도를 하고서 이제 그 을이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 을이 갑한테 아직 매매대금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거예요.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이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요청하자 을이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갑의 명의로 이제 뭐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해주기로 하는 경우, 즉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기로 하는 그런 약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보존 등기는 뭐냐면은 양도담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을의 갑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준 거니까 이 보존 등기 자체가 양도담보 목적의 등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양도담보권이 설정됐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예요? 양도담보권이 설정됐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갑이 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이 이제 그 당연히 소유자로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방해배제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이 뭐 건물에 대한 권리를 제3자가 취득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양도담보권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얘기했고요. 이제 양도담보권자라는 걸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소유자인 걸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계취득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내가 소유자니까 너는 뭐 건물을 철거해라, 토지를 산 다음에 건물을 철거해라, 뭐 이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갑이 등기 명의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에 적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갑이 자기가 등기 명의자라는 점만 입증을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을에 대해서도 갑이 소유자라고 하는 점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등기에 추정력이 미치는 거죠. 근데 점유 같은 경우에는 등기에 점유의 추정력이 없어서 만약에 이제 갑이 을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X 이제 동산이 되겠죠. 동산에 대해서 자신이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도를 받았다라는 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점유하고 있다는 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권한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X라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을 갑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직접 점유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약에 이제 아까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의 직접 점유자는 누굽니까? 이제 뭐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가 되겠죠. 만약에 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면은 이 공유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의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갑이 X 토지이고 이제 X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X 토지의 소유자예요. 근데 이제 그 을이 Y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Y 건물을 병에게 임차를 해줬어요. 병이 임차인입니다. 이제 Y 건물의 임차인인 거예요. Y 건물의 임차인인 경우에 이 경우에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예요? 여전히 Y 건물의 소유자인 을이 토지의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을이 직접 점유자가 됩니다. 병이 이제 그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거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는 것이지 토지를 직접 점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는 Y 건물의 소유자인 을이 직접 점유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그 피고의 점유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타인 소유물을 임차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뭐 이제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임차인이 아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타인 소유물을 임차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인권의 기초에서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아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인과 직접 점유자 사이에 어떤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에게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그냥 같이 그러니까 소유권의 기초에서 반환 청구하는 경우와 계약의 기초에서 반환 청구하는 경우를 같이 이제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 점유자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가 가능하며 건물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 대해서는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병에 대해서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병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고 점유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 그러니까 매수인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고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수인이 갑이 이렇게 있고요, 을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갑이 이제 토지의 소유자예요. 토지의 소유자 X토지인데 X토지가 갑의 소유였습니다. 근데 이제 을이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을이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등기 이제 을 명의의 등기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을이 사실상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다. 병한테 팔고 건물에 대해서는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병이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인 갑은 이 건물의 병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병이 지금 아직 을 명의에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병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건물의 점유자는 토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점유자이니까 갑은 을한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소유자인 을한테 반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직 미등기인 건물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은 사실상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 공유자는 토지의 공동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지분 범위 내에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통상 공동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이 이렇게 있고요. 갑이 토지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을이
을 3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뭐 각자 3분의 1씩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갑은 뭐 각각을 상대로 해서 공동으로 할 필요 없고요.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을 1, 을 2, 을 3에 대해서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 원인이 입증이 돼서, 즉 원고가 소유자이고 피고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되어서 반환 청구를 하거나 또는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고가 어떤 항변 사유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요 내용들은 여러분 그 유치권, 그러니까 피고가 할 수 있는 항변 사유는 뭐 이제 유치권이 있겠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치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임차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주장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제 지상권 같은 경우에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이런 사람도 이제 역시 그 철거 청구와 건물의 반환 철거 청구와 토지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유치권은 유치권 부분에서 공부할 테고 지상권은 뭐 지상권 부분에서 공부할 테고요. 임차권은 2학기 때 토지 임대차 공부하면서 임대차 계약 관계 공부하면서 뭐 이제 공부를 할 테고요. 취득시효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피고의 항변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민법의 곳곳에서 물권법 영역에서도 유치권 영역과 지상권이라고 하는 용익 물권의 영역에서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 영역에서 또 이제 소유권 취득의 원인 중에서 취득시효에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런 그러니까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면 유치권과 항변할 수 있는 사유들이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섞어서 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교과서를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을 수밖에 없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청구 원인에 따라서 그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종합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계속 이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 정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가능하면은 다른 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가져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근데 오늘 만약에 유치권하고 다 설명해 버리면은 시간도 엄청 길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또 그 해당 분야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기로 들어본다. 그리고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본다라는 편한 마음으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건물의 반환 철거와 토지에 뭐 청구를 했을 경우에 또는 이제 뭐 건물의 반환 청구를 했을 경우에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뭐 이제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때 유치권 항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유치권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압류와 유치권 같은 경우인데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으면은 이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으면 그게 곧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즉 압류 이후에 점유를 취득했거나 압류 이후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경우, 점유 취득이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경락인한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정확하지 않고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매 개시 결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점유를 취득했고 피담보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납 처분 압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동산에서의 압류라고 하는 것은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이 압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동산이 압류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체납처분 압류 같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압류가 됐다고 해서 바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압류가 된 다음에 뭐 세금을 안 내면은 나중에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체납처분 압류 이후에도 유치권이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물건은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보다 앞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도 유치권이 요건이 충족되면 유치권이 이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당권 설정 이후에 유치권이 발생을 하면 사실 저당권을 침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그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는 채무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채권이 발생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변제기가 도래했느냐 여부를 꼭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비용상한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시나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 그때 이제 그 종료시에 발생을 하고, 203조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에 비용상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어느 시점에서 비용상한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유치권 항변이 유효하다,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라고 한다면은 상환 이행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즉 채무자로부터 상환받은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자한테 목적물을 반환하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죠. 갑이 이제 그 을이 이제 갑이 유치권자, X라는 이제 이게 을이 X에 대한 소유자인 경우 유치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갑이 을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피담보 채권. 목적물과 결련성이 있는 피담보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X 토지가 경매가 돼서 병한테 넘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병이 갑한테 아까 이제 그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근거에서 병이 갑에게 X 부동산, X 토지, X 물건의 반환을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반환 청구에 대해서 갑은 뭘 항변을 할까요? 유치권의 항변을 하겠죠. 유치권의 항변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되죠. 어떤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돼요? 갑은 을로부터 피담보 채무를 변제받은과 동시에 X를 병에게 반환하라 라고 하는 이제 그 상환 이행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경락인의 유치권에 대한 채권으로 피담보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병이 갑한테 청구를 하게 되겠죠. 이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갑이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유치권에 항변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유치권에 항변했을 경우에 병이 또 이제 다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냐면은 상계의 재항변을 하겠죠. 즉 병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과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그러니까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과 그 다음에 병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이제 이제 채권을 서로 상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갑이 을에 대해서 돈을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이 피담보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채권과 자기가 갑한테 지급해야 될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얘가 이제 병이 갑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이제 갑이 병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갑이 병한테 채권을 갖고 있고 이제 갑은 을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채권과 만약에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서로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피담보 채권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그 채권을 포기하는 걸로 하고 갑의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을 소멸시키는 그런 상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상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계가 되기 위해서는 채권 채무자가 동일하는 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이제 갑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은 병은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때까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민사집행법에는 책임을 진다라고 병이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는데 그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갑에 대해서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록 병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피담보 채권과 병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계 재양변은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계 재양변이 이유가 없다면 유치권 항변이 이유가 있는 것이 되겠죠. 만약 유치권 항변이 이유가 있다면은 원고의 청구, 병의 청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환 이행 판결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을로부터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갑은 병에게 X를 반환하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유치권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지만은 이제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6조의 지상권 항변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가 존재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발생을 하죠. 이제 이 몇 가지 이제 보완되는 설명 같은 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미완공이지만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직 건물 자체가 건물로서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건물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쳐주는 겁니다. 즉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그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정지상권이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어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각자 다른 데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당권이 실행될 당시에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둘 다 갑의 소유인 상태에서 여기다 토지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을로 팔리고 뭐 병으로 팔리고 이게 정으로 팔리고 이게 무로 팔리고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 건물 소유자 무가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그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요건만 갖추면은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내용 여러분들 이제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학년 때 다 공부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공부 안 한 것 때문에 이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중요한 쟁점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 지루하게 생각되더라도 한 번 정도 들어두면은 나중에 이쪽 분야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단독 소유자가 건물의 공유자인 경우 이제 이런 경우죠.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있는데 이 건물은 갑과 을이 공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고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반대의 경우는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토지가 있겠고 토지가 갑과 을의 소유이고 그 건물은 갑의 소유인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갑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제3자한테 넘어간다. 이제 이 갑을 공유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는 공유 지분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일단 갑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뭐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한다면은 을의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토지에 대해서 이 경우에 이제 병은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이제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만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유자 한 명이 건물을 단독 소유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역시 이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 다만 그 건물이 재건축되는 경우라도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만약 건물이 재건축되는 경우에 그 재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도 기존의 순위와 효력이 동일한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건물이 철거된 뒤에 새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된다 할지라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왜냐하면 건물과 토지를 공동저당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토지의 부담이잖아요. 근데 지상권은 토지의 부담이지만은 건물에는 어떤 더 이득이 되는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지상권이 있다라고 하는 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고 건물의 담보가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저당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이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 하락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 증가로 서로 상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토지와 건물에다 공동저당을 설정해 놓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진 건물에다가 동일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의 부담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담보가치만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건물이 재건축된 경우에 그 새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동일한 효력의 순위와 동일한 효력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는 이상은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있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여야 되고요.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시점이 되게 중요하죠. 경매의 경우에는 압류와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의 동일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사유는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서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압류에 의해서, 경매 절차에 의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동일성을 판단해 주느냐, 압류 시점이나 또는 압류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동일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의 처분 행위들은 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압류 시점에 또는 즉 소급하게 되는 이제 가압류 시점에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압류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압류와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저당권, 이걸 다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저당권 설정 시점에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압류가 있게 되면, 즉 경매가 개시되면은 그 저당권자가 경매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에 따른 경매가 개시되면은 저당권자는 어쩔 수 없이 그 경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당권은 경매 절차에 소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것과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해관계를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상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저당권이 먼저 실행이 되었느냐 또는 강제 경매가 실행이 되었느냐, 저당권이 실행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지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류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은 그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수한 경우,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수한 경우가 있겠죠.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갑이 토지 위에다가 자기 소유 토지 위에다가 미등기 건물을 지었습니다. Y 건물을 짓고요. X 토지는 갑의 소유인데 이 X 토지와 Y 건물을 이제 갑이 을한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갑이 을한테 매도를 했는데 아직 그 Y 건물은 미등기였어요. 미등기니까 이제 일단 보존 등기를 해준 다음에 을한테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Y 건물 자체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X 토지에 대해서만 을에게 이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습니다.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은 을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Y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한테 있죠. 자, 이 경우에 을이 Y 건물을 점유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이 을은 Y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뭐 이제 처분권이 있는 자가 될 텐데 어쨌든 이 경우에 이제 갑이 Y 건물의 소유자이고 을은 X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이 이제 등기를 을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이제 보존 등기를 해서 을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X 토지와 Y 건물을 동시에 갑한테 팔았는데 결과적으로 X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니까 X 토지와 매매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을한테 매도하기로 했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이제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의 경우에도 그 자체가 항변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건물이 Y 건물이고 X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Y 건물 소유자가 이제 을입니다. 을은 이 Y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제 Y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Y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아니라 X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겁니다.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런데 을이 병에게 이 지상권을 이제 법정 지상권이기 때문에 아직 등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미등기여도 상관없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법정 지상권이기 때문에 아직 등기가 없는 경우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을이 병한테 Y 건물을 매도를 했어요. Y 건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Y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자, 그러면은 병은 어떻게 될까요? Y 건물뿐만이 아니라 을과 병이 체결한 Y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은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X 토지에 대한 지상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Y 건물에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Y 건물이 넘어가면은 지상권도 함께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효력이 주된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의 효력이 종된 물건에도 미치듯이 주된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은 이제 병에게 Y 건물의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지상권도 넘겨줘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매매에 의해서 을과 병이 매매에 의해서 그 Y 건물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네, 지상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래야지만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Y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맞춰 주었는데 지상권에 대한 이전 부기 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병은 Y 건물의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이제 병한테 Y 건물의 철거와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본다면 갑이 소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병은 건물의 소유자이니까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맞죠. 그리고 병은 토지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죠.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이긴 하지만은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요건상으로만 보면은 갑이 병한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처럼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판례는 병은 이제 지상권을 취득할 뭐 이제 을의 명의로 지상권 등기가 되면은 그 지상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이고, 갑은 법정 지상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을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의무를 이행해줘야 될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줘야 될 의무 있는 자가 건물의 철거 청구와 토지의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측에 반한다라고 이제 판례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물을 취득할 지위 있는 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자체가 항변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건물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경매에 의해서 취득한 거라면은, 그러면은 을에서 병의 명의로 Y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갈 때 등기가 필요 없잖아요. 종된 권리도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즉 을과 병 사이에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매매 계약이 아니라 등기와 같은 경매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종된 권리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도 권리들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Y 건물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병은 Y 건물의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을이 갖고 있던 지상권도 이전에 부기등기 없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병이 지상권자가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건물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병이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등기가 필요하고, 그 Y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지상권의 이전의 부기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은 막상 이게 사례 문제 나오면은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조금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지금은 일단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도 토지 임차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건물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죠. 자,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등기하면은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한 다음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인데 그 임차권자가 반드시 건물을 건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미등기 건물이어도 상관없고요. 이제 미등기 건물인 상태에서 임차권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역시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건물의 양수인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죠. 아까 저 지상권과 비슷한 경우인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하긴 했을 거예요. 이제 토지는 갑의 소유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을의 소유인데, Y 건물은 을의 소유인데, 이제 을은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옆에 있는 사례에서는 임차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례에서는 이제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는 경우였잖아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을이 Y 건물의 소유권과 임차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이제 이 Y 건물을 병한테 매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병은 Y 건물을 소유하게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Y 건물을 소유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을과 병 사이에 Y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종된 권리인 토지에 대한 사용권에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Y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의 효력은 X 토지에 대한 임차권에도 미치게 되고, 병은 Y 건물의 소유권만이 아니라 X 토지에 대한 임차권도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뭐 채권 양도를 위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 간에 임차권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합의만 있으면은 을에서 병으로 임차권이 바로 양도가 되는 거죠. 다만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Y 건물의 양수인인 병이 임차권을 취득하긴 하지만은 이 임차권을 갑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갑의 승낙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당신
Y 건물의 소유자니까 X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 근데 토지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병은 토지 임차권이라고 하는 항변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임차권이라는 권한에 기초해서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해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병이 또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가 임차권을 취득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임차권은 양도가 제한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나의 동의 없이 함부로 X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네가 취득할 수는 없다. 근데 나는 동의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갑이 주장할 수 있겠죠. 이 주장이 맞는 주장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의 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판례가 그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임대인에게 토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Y 건물을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근데 임차권까지 넘겨받는 건 맞지만은 임차권은 양도 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병이 임차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그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즉 임차권 양도에 의해서 임대인한테 불리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차권의 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부기등기가 없으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신의측상 지상권 설정 의무가 있는 자가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철거 청구를 못한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이 채권을 취득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그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임차권을 갑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매수 청구권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사안을 좀 달리해서 설명을 할게요. 건물 매수 청구권인데요. 이제 이거는 을이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임차권이 이제 소멸을 하게 된 겁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해서 임차권이 소멸을 한 거예요. 임차권이 소멸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X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을은 임차권에 항변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을이 임차권에 항변을 할 수 없지만은 을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냐? 을은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 임차권이 종료하다 할지라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시 그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뭐 이제 임대인이 해지 통보라든지 그런 걸 했을 경우에는 바로 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임차권이 종료해서 임차권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을은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을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갑이 을에 대한 건물 철거하고 토지의 반환 청구가 기각이 됩니다.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각이 돼요. 이게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철거 청구와 반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구 취지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나한테 그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지만 갑이 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철거 청구와 반환 청구는 청구를 유지한다면 이 청구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법원은 이 철거 청구와 반환 청구 또는 그 건물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철거 청구와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바로 이거를 이제 건물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로 바꿔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당사자가 청구 취지를 바꾸지 않으면은 법원은 철거와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설명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무허가이거나 미등기인 건물에 대해서도 역시 건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료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매수청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하고요. 그 임차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매수청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그러한 특약 같은 거는 임차인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이제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니까 뭐 내가 시효 취득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가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좀 뭐 내용들이 많았고요. 좀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물권적 청구권 부분을 공부할 때 이제 그 앞뒤 부분에 있는 거를 다 갖다가 좀 이렇게 넘나들면서 공부하는 훈련들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뒤에 공부할 내용들 유치권이라든지 지상권은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내용이지만은 지금 미리 땡겨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해당 분야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내용들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일단 한번 들어두고요. 오늘 이제 연습 문제는 이렇게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물권 청구권에 관련된 내용들만 중심으로 연습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뭐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동원해서 하진 않고요. 관련된 쟁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다 동원해서 지금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물권적 청구권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